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상문고등학교 박창욱입니다. 네. 네. 와, 오늘 밖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퍼 붓고 있더라고요. 아, 예. 예, 대한민국 중심, 서울의 중심 용산에서 어머님들 뵙게서 진심으로 반갑고요. 그리고 오늘 시원하게 내리는 비가 어머님들이 갖고 계신 혹시 자제분들에 대한 스트레스, 진학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씻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 주제를 우리 아이 대입 준비 A부터 Z, 이렇게 Z를 잡았어요. 보통 이렇게 하면 그냥 모든 걸 다 가르쳐 주나 보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제가 살짝 멍청하고 무식하게 A부터 Z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를 다 대입과 관련된 걸 뽑아봤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키워드를 갖고 하나하나 좀 잡아보려고 하고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좀 가볍게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A부터 시작합니다. A는 일단 목적으로 일단 잡아봤습니다. 일단 사실은 가장 먼저 시작하셨을 때 우리 아이가 지금 또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목표를 좀 갖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목표가 계속 흔들리잖아요. 계속 흔들리는 또 변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현재 위치는 어디고 그리고 목표치는 어디를 가고 했을 때 현재 위치에서 그 목표치를 바꾸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현재 위치에서 그 목표는 그대로 두고 현재 위치에서 어떤 상황을 어떤 준비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볍게 보셨으면 좋겠어서 일단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형들에 대한 얘기 가볍게 일단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보셨으면 좋겠는 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건 넘어갈게요. B는 밑바닥이라고 해서 현재 위치에 대한 체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 그 선호도 높은 16개 대학에서 2명 중에 1명, 그러니까 40%를 정시로 뽑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수시 2월까지 생각하면 2명 중에 1명은 수능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당연히 많이들 들고 계시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학력평가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그걸 기반으로 준비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어서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오늘 이제 같이 약속하셨으면 좋겠는 건 우리 아이의 등급은 지금부터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아이들 물어보면 등급 얘기하잖아요. 나 국어 몇 등급이야, 수학 몇 등급이야, 영어 몇 등급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등급 얘기를 하면 등급은 총 9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못해도 9등인 거예요. 네, 그죠? 잘하고 3등인데 생각보다 이게 사실은 퍼센트라던가 표준 접수 이런 걸 하면 생각보다 낮은 퍼센트인데도 불구하고 꽤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 학생들이 지금 3학년 올라올 때나 2학년 올라올 때 너 수능 어때? 모의고사 어때? 학력평가 어때? 물어보면 선생님 저 국어 3등급이에요. 영어 2등급이에요. 수학 4등급이에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생각보다 이거 그냥 한 칸만 두 칸만 올리면 1등급 되네? 2등급 되네?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금방 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원점수인데 그 원점수에 대한 얘기 일단 쭉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성적표잖아요. 우리 학생들 가지고 오는 성적표인데 일단 이 등급은 가장 차치하시자. 그냥 이거 왜냐면 여기에 딱 숫자 들으시는 순간 속상하시고 답답하시고 난감하시고 막 이런 느낌 드시니까 요거는 또 감정이라도 이런 분을 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음 100분이 나오는 건데 100분이도 참고만. 가장 계속 부탁드리고 오늘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하는 건 오늘 우리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계속 이제 원점수만 신경 쓰자. 원점수를 신경 쓴다라는 건 그 학생들의 틀린 개수를 신경 쓴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지금 가장 선호 높은 대학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의학 계열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데 전국에서 빅5라고 하는 의학 계열을 수능으로 했을 때 한 3개 정도 틀리면 진학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혹시 아버님들 여기서 수능 총 몇 문제인가요? 국어, 수학, 탐구까지 해서 영어 빼고. 아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죠? 예,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어머니 맞아요. 국어는 45문제고요. 수학은 30문제고요. 탐구 2과목이니까 20문제씩 20문제 총 115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15문제 중에서 3개 틀리면 빅5라고 하는 의대를 지원해 볼 수 있는 거고요. 5개를 틀린다라고 하면 서울권 의대를 생각을 합니다. 그 전 과목에서 9개 정도라고 하면 이제 전국에 있는 의학 계열을 정시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이런 개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어머니 여기까지서 먼저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틀려야 되나요? 적게 틀려야 되나요? 적게 틀려야 되나요? 막 빅5라고 하는 그 5개, 그 큰 대학병원을 갖고 있는 5개의 병원을 가려면 전 과목에서 3개 틀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려운 건가요? 힘든 건가요? 쉬운 건가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어디서도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이런 빗길이라던가 아니면 각종 재난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라고 하죠. 화면에 남는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누군가가 수술대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저기 문이 2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의사 선생님 2분이 들어오시는데 이 선생님들의 수능 틀린 개수를 알 수 있어요. 제가. 그럼 어머님도 죄송한데 다 맞은 분과 3개 틀린 분 중에서 누구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죠? 자명한 거죠. 사실 의학 계열에 대한 준비는 그렇게 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 공학이나 기계나 전자나 건설 다른 공학 계열의 준비랑은 완전 다릅니다. 의학 계열은. 왜냐하면 우리가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막 볼트나 너트나 조이고 실험하고 막 이런 일을 벌여요. 살아있는 거 말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러면 사실은 이런 것들은 한 번이라도 더 하면 더 할수록 좋은 결과물이 나오고 하나라도 허투루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볼트 수라던가 너트 수라던가 장비가 조금 한두 개 빠져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야, 선생님, 뭐 아니면 뭐 선배님 볼트가 하나 안 보입니다. 너트가 하나 안 보입니다. 야, 내일 차서 와서 정리하자. 내일 보자라고 해서 그냥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연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 바늘 하나가 안 보이는데요? 손뭉치 하나가 없어요. 어디 갔지? 라고 하고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야, 그냥 내일 찾아 어딘가 있겠지라고 하면 환자 뱃속에 있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살아있는 생물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가르는 거다 보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성적 좋고 공부 잘해서 의학계를 보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성향. 그리고 의학계열에 대한 준비는 가장 편할 때예요, 지금이 사실은. 나중에 의대 가고 인턴 레지던트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의대는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가 그때 어떻게든 살겠지라는 생각으로 무책임하게 의사 만들어 놓고 그만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라든가 그런 거 보고 같이 접근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걸 먼저 알기 위해서는 이제 원점수에 대한 부분들, 의학계열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대학을 보내는 차원에서는 우리 아이의 학력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점수를 체크하시는 게 훨씬 더 제일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원점수를 체크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아랫부분들에 보시면 네. 여기 조합별 백분이라던가 출제 영역 득점 이런 것들 그냥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약한 부분들을 갖다 체크해주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합별 백분이라고 해서 국어 수학은 몇 프로, 국어 탐구 몇 프로 이런 걸 보시면서 그냥 얘가 요게 합치면 100분위가 더 올라가는구나를 한 번쯤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보시면서 계속 감정은 빼셔야 돼요. 계속 감정은. 왜냐면 우라통이 터지고 감정이 되기 시작하면 같이 감정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 얘기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되게 안타깝게도 저거 누구 닮아서 그래? 저 왜 저래? 뭐 이런 느낌 계속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꼭 사실 아이들 되게 착한 게 저거 누구 닮아서 그러면 애가 자꾸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아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걔 그렇게 만든 거 어머님들 아니면 아버님들 아닌가요? 우리가 갖고 있는 둘 중에 안 좋은 모습 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가 막 죄송하다고 그래요. 그죠? 미안하다고. 하나도 안 죄송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네의 그런 모습은 나 때문에 또는 내가 선택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아이가 성적표를 내놓습니다. 네, 안 그러면 성적표를 갖다가 담임선생님한테 받아야 되고요. 네, 아니면 그냥 학력평가 봤는데 성적표는 오지 않는. 나중에 심지어 수능 성적표도 안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그리고 그 아래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보시면 네, 여기에 이제 OX 이런 게 쭉 나와요. 난도별로 해서. 이거는 뒷부분에도 쭉 펼쳐드릴 거다 보니까 여기에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자녀분의 현재를 일단 체크하기 위해서는 수능 모의고사부터. 근데 거기에 등급 100분이 다 빼고 원점수 정도와 그 다음에 틀린 개수 정도 체크하시자. 115문제 중에서 우리 아이가 몇 개를 어떻게 틀리고 있는지 어느 과목에서 어떤 영역을 틀리고 있는지 갖다 체크하시는 게 먼저시다. 에 대한 얘기 먼저 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상태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게 지금 환경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표 하나가 지금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수능 점수 171점, 160점, 164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서울대, 법대, 영문과 이런 거 쭉 나와 있고 아래 노란색으로 해놓은 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학교를 쭉 나열하다 보면 끝에 경북대랑 부산대를 갖다가 나열해놨습니다. 그럼 보시면 서울대 연세대학교 교육학과가 경희대 영문과랑 같은 칸에 있고 부산대 영어교육과랑 같은 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언제면 어머님들, 아버님들 고등학교 시 때입니다. 1990년대 중반에 있는 배치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입시 환경이 다른지 좀 적나라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때만 하더라도 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수도권에서 대학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부산대학교랑 성균관대학교라고 했을 때 수도권 제외하고요. 서울, 경기, 인천 제외하고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말할 것도 없고 제주까지 해서 부산대냐 성균관대학교냐라고 하면 어디죠? 그때는 생각보다 부산대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전제는 수도권 빼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권. 예. 그때만 하더라도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금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생각했을 때 야, 지금은 우리 때보다 수능 인원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된대. 야, 우리 때는 80만이었어, 90만이었어, 100만이었어. 근데 우린 거기서 점수, 등수 막 그리고 과목을 하면 14과목 공부했고 막 그렇게 공부할 때도 엄마는 대학 갔어, 아빠는 대학교 갔고. 그런데 불구하고 나는 서울에는 이 대학교 갔잖아. 이런 막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서울대에 있는 대학교를 가기 훨씬 더 어렵다? 우리 아이들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어머님들 수도권에 사셨고 수도권 대학교 갔을 때, 왜냐면 그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주소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주소지. 예, 거기에 상당수의 지방 애들은 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 가 있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는 서울에 건국대랑 부산대여도 어디로 온다? 건국대로 온다. 전국에서. 그러니까 건국대는 지금은 어머니 아버님들이 다니셨던 그 시기에랑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화양리에 있는, 그죠? 교통 안 좋은 곳에 있고 술 3차, 4차, 5차나 먹으러 가는, 그죠? 예, 분명 시작을 여기서 안 했는데 누군가 여기를 끌고 왔고 아침에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런 곳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가장 핫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랑 지금이랑은 대학교회가 완전 판이 달라졌다에 대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성대랑 부산대였으면 부산대. 근데 지금은 건국대랑 부산대여도 건국대다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공계열을 보면 사실은 더 재밌어져요, 어머님들. 네, 자연계열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때도 서울대 의대는 여전히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서울대 컴공 전기, 근데 극한의 의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 아래 보시면 161점 칸에 서울대 공업화, 섬유고분자학과 이런 과랑 연대 치대랑 카대, 고대, 아주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다른 대학들 밑에 보시면 제가 지금 이제 같이 오면서 이제 서울대 의료학과 칸에 뭐 한양대 의대랑 이화여대 의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대 의대는 그때 없었으니까. 그럼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쭉 의대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랑 지금이랑 의대는 당연히 지금이 훨씬 더 어려운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그걸 그냥 훨씬 더 어려울 거야, 매일 힘들어질 거야다 보다 적나라하게 더 보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수능 정시 성적으로 해서 서울대 의료학과를 작년에 들어갔던 학생이에요. 제가 오늘 포인터가 네, 보시면 위에 254점은 원점수예요. 원점수.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볼 때는 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 50, 50에서 300점을 일단 계산해 봐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그게 되게 익숙하시잖아요. 어머님들 학력평가라든가 수능에서 보셨을 때 그 점수 계산으로 하시면 사실은 지금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300점 만점에 서울대 의료학과가 254점이었거든요. 올해 입학한 학생 중에서. 그리고 표점으로 했을 때는 394점이에요. 서울대니까 이제 2과목 봤었겠죠. 그런데 제가 경희대 의대랑 비교해 드리려고 해요. 경희대 의대는 1995년도만 하더라도 서울대 의료학과보다 낮아요. 낮은 칸에 있어요. 보시면 뿅 나오다. 네, 289입니다. 300점 만점에 289를 맞아야 우리 경희대 의대를 들어갈 수 있었고 표점은 411이었어요. 여기까지도 괜찮아서 그런 느낌이세요? 그 다음 하나 더 열어드리면 저 정도라고? 오늘 포인터 도와줘라. 예, 여기 17개 틀렸고요. 틀린 개수로 요거 4개입니다. 4개예요. 4개. 예. 그러니까 확 다른 느낌 오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느낌 한번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건 제 생활기록부입니다. 제 생활기록부예요.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생활기록부기도 합니다. 이때 혹시 몇 쪽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네, 총 4쪽이었습니다. 4쪽. 떼보실 일이 없죠. 떼버리실 일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죠? 여기 보면 이 4쪽이 전부예요. 뭐 생년월일 쭉 있고요. 저희 박창욱 써 있고, 그죠? 여기에 무슨 신체 발달상 이런 거 좀 써 있고요. 진로지도상 뭐 이런 거 써 있고, 예, 그때는 법조인을 꿈꾸던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들 뵐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특별활동 사항이라 써 있고, 행동발달 사항에 그때 선생님들은 수기를 씁니다. 볼펜으로. 선생님들, 어머님들도 지금 다 수기로 써 있을 거예요. 심지어 저희 고3 담임 선생님이 행동발달 사항을 안 쓰셨었어요.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그러면 어머님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4쪽이에요. 4쪽입니다. 이것만으로 해서 대학교 갈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전제는 어머님들 아버님 기억나시겠지만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이걸로 대학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빠르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대입 준비를. 학력평가가 됐든 수능이 됐든. 빠르면 입학하자마자 시작하는 거고요. 늦어도 고2, 3월부터 시작합니다. 맞죠? 예, 그때 60명, 70명이 같은 반 친구들 대충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과 빠르면 고1 1학기 끝나고부터 늦어도 고2 3월부터는 학력평가가 됐던 수학능력시험들 준비하셨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우리 아이들 수학능력시험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준비합니까? 고2 12월부터죠. 빨라야 고2 12월입니다. 그 전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수시다 이런 거 준비한다고 그냥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시험 내고 내신 따라가고 이런 거 하기 바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정리하는 건 고등학교에서 고2 때 독서문학, 수원, 수특명 각종 과목들을 다 1등급을 까는 학생들도 실질적으로 수능 준비는 고2 12월부터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내신 준비를 했었지만 그걸 잘 정리하는 건 고2 12월부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고3 3월 학생들한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20년 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들었던 애들 지금 또 듣습니다. 어떤 얘기죠? 고3 3월 모의고사가 수능 때 유지만 돼도 넌 잘하는 거야. 근데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각종 합리적 근거라고 데이터 얘기를 합니다. 그죠? 너보다 잘하는 애들은 더 들어오게 되고 N생 얘기도 막 하죠. 6월 달에 잘 보면 야, 너 이거 자만하지 마. 위에 더 들어와. 9월 달에는 더 들어올 거야. 못하면 빠지고 그러니까 100분이나 등급 더 떨어질 거야. 막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 지금 수능 준비한 지 몇 달밖에 안 됐습니까? 3개월, 4개월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그 성적이 그 시때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자꾸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이들도 부담을 갖고 무리를 하는 거예요. 고2 겨울방학 때 어떤 무리를 합니까? 내가 고3 3월 학년 평가를 최대한 끄집어 올려놔야 그거보다 떨어지더라도 내가 생각보다 원하는 대학교를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고3 3월 학년 평가 성적 보면 더 떨어질 성적도 없어 보이는 성적을 맞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입시 시스템에서 올해 우리가 선호도 높은 대학교를 보내는 차원에서는 수능이 기본이 되는 베이스에서는 그 수능 준비에 대한 관점이라든가 패러다임을 같이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님, 아버님들이 준비하셨던 그 시대 그 느낌으로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확실하게 미리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학교 수업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교 수업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건 이따가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때랑은 다르다. 네, 어머님들은 수도권에 대학을 가셨다. 그때 환경들은 그때는 전국의 아이들이 경쟁자가 이미 아니었었고 그리고 이미 준비는 2년 빠르면 더 2년 반 이상을 하셨을 때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1, 고2 학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긴 한데 또 고3, 중3도 있으실 수 있고요. 그럼 그런 분들은 지금도 탄탄하게 기본기를 갖다 쌓아가시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된다는 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 차이점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뭐 전국 대학지도, 서울 대학지도, 뭐 서울의 특목고 자사고 이렇게 있긴 한데 어차피 우리가 대학 때 많이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저처럼 막 이렇게 뭐 학생들 많이 뭐 다양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뵙고 인사드리는 분들도 아니시고 어차피 우리 아이의 욕망, 상황에 따라서 한 10개 안쪽에 있는 대학들만 체크하시면 되니까 거기에 변화라든가 환경 그리고 항상 넣으실 때는 우리가 안 되는 거 말고 우리가 잘하는 거 갖고 하시자. 우리 아이가 일반고 다니면 맨날 특목고, 자사고는 어떤데 딸을 일반고는 어떤데 계속 비교하시면서 속상하시고 답답하시고 짜증나고 하시잖아요. 그냥 우리 아이가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된다는 얘기 한번 드리고 싶어서 같이 한번 가지고 왔고요. 뭐 대학들 이렇습니다. 네, 쭉 있는데요. 그중에 사실 우리가 갖고 가는 선들의 대학들 체크하시면서 보실 거고요. 일단 그래서 욕망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욕망, 어디까지 감당할 것이냐. 그건 이제 우리 아이의 10대의 모습과 20대, 30대 모습까지 같이 보시겠죠. 예측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와 계실 건 걸 거고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특목고에서 지방고점, 그러니까 저희가 직어국 얘기하다가 살짝 넘어갔었는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직어국은 예전보다 갈 수 있는 게 가기가 훨씬 더 쉬워진 거죠. 왜냐면 예전에는 직어국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뭐 경북이든 전라든 강원이든 충청에서 그 근처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거기에 다 갔었었는데 근데 걔네들이 지금 다 서울로 오고 있는 거잖아요. SRT, KTX 이렇게 뚫어버리는 바람에. 그럼 우리 거꾸로 우리만 괜찮다고 한다면 어머니 아버님들이 우리 아이의 상을 보셔서 우리 아이가 괜찮다라고 하면 감당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그리고 얼른 일찍 던져버려야겠다. 네, 그리고 나서 얘 내려보내고 거기서 나중에 5년 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그 회사 그 근처에 있는 공사라든가 공단 반드시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30% 이상을 채용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까지 한번 보면서 지역 이제 채용에 대한 부분까지 보셔야겠다라고 하면 지금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는 4등급에서 5등급 학생도 지방거점 공대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만 맞춘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디까지 감당할 거냐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가장 애매한 건 사실은 서울에서 3등급, 4등급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 학생들은 수시를 갖다가 지금 80% 이상 수시 뽑는다고 하죠. 지방은. 그럼 그런 상황이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렇게 한 교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고3 교실, 지방 교실이라고 했을 때 이 중에 80% 이상은 9월 달에 입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수능 준비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죠. 얘네 막 면접하러 다닌다고 하고요. 아니 면접 없는 대학을 지원해서 합격한 학생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지역에서 만약에 수능 준비를 하고 우리 아이가 수능 준비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끝까지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는 전국의 아이들이 합니다. 그죠? 전국의 아이들이 1, 2등급, 3등급이 됐든 간에 어떻게 서울에 올라고 해요. 그럼 거꾸로 수능 준비는 전국의 아이들이 같이
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수능 준비는 정부에서 하는 애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25개 구가 있고요. 서울의 중심, 그죠? 용산구에서도. 한편으로는 그 비율, 그 학생들의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느냐가 나중에 관건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또 자꾸 이런 얘기합니다. N생도 들어온다고. N생들 들어와서 한양대 이상에 가는 정시로 들어간 학생들 10명 중에 7명은 N수생이래. 재학생은 3명밖에 안 된대. 라고 하시면서 또 안 하세요, 또. 그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해야 된다? 아, 3명은 재학생인 거구나. 아, 그럼 그게 우리 아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정부에서 수능 준비를 한 적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 재수생은 서울에 지방이 어디가 더 많겠습니까? 당연히 서울에 더 많죠.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은 애초부터 수능 최저를 3합 12 이 정도 맞춰서 갑니다. 교과 전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럼 걔네가 N수생을 다시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걔네는 또 재수 안 하는 거라니까요. 네, 그러면 서울 입장에서는 끝까지 지금 준비하시면서 가셔야 그 다음을 또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에 대한 분들 미리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고요. 그 욕망에 대한 분들 그래서 개개인별로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은 같이 한번 보시고요. 뭐 각종 자료들, 데이터들 보시는 거에 대한 것들 한번 가볍게 넣어놓은 부분이에요. 이건 그냥 한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자료 지금 많이 나와 있죠.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하는 진로진학 정보센터에서도 많은 자료들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또 8월 달에 수시 상담, 그리고 또 12월 달엔 정시 상담, 그리고 각 단위 고등학교에서라던가 용산구청에서도 워낙 많은 진학 관련된 프로그램들 진행해 주고 계시니까 그거 적극적으로 한번 참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흐름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다양한 학년의 학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갖다 체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은 수상경력, 자격증 인증, 진로희망, 자율동아리, 봉사, 진로 뭐 각종에서 생활기록부에 칸을 그냥 넣어 놓은 거고요. 위에다가는 그냥 학년 넣어 놓은 거예요. 1, 2, 3학년 뭐 이렇게. 그리고 학업 역량, 뭐 전공적합성, 인성 리더십, 공동체 이런 거 넣어놨고 요즘 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것도 쓰기 써 있어요. 근데 이 표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1학년 1학년대로 2학년 2학년대로 같이 하실 수 있는데 3학년 3학년대로 하실 수 있고요. 이건 학기 초에 또는 학기 말에 미리 스케치할 때 필요하신데 우리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갖다 한번 펼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그래서 거기서 빨간색, 파란색, 형광펜 세 가지 삼색펜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빨간색은 학업 역량 관련된 걸 밑줄 그시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뭐 진로 역량 관련된 걸 밑줄 그시는 거예요. 그리고 형광펜은 공동체 역량 관련된 걸 밑줄 그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과가 무슨 역량인지 내가 어떻게 알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리고 또 이 전 아카데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언급하시긴 했는데 그 인재상이라든가 전공 가이드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들에 각종 대학들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수시 관련된 입학처의 수시 탭이라든가 각종 자료 체크해 보시면 전공 가이드북이라든가 이런 분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우리 과에는 어떤 아이들이 와라라고 하는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만약 컴퓨터 공학과면 이런 역량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걸 밑줄 그시면 되는 거고, 그죠? 진로 역량이. 그리고 그거 외에 학업 관련된 건 빨간색 밑줄 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성적인 건 파란 형광펜 밑줄 그시고요. 그럼 밑줄 그고 그냥 끝나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어떻게 한다? 여기다 정리합니다. 옮겨 적으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생활기록부에서 빨간색, 파란색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리신 다음에 아까 그 표에다가 표는 넣어드렸죠. 제가 요거는 개인정보라 사실 못 넣어드렸는데 그냥 흐리게만 해놨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수상 경력에다가 진로 희망 동아리에서 각종 학업,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타이핑을 쳐놓는 거죠. 그러면 이거 만약에 1학년 학부모님들 같으면 이거 아직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랑 가고 싶은 전공이라던가 나중에 뭐 목표를 생각해보면서 대화를 나누면 이제 이런 걸 하면 되겠죠.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17살들은 꿈과 미래와 이런 진로에 대해서 전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죄송한데 어머님들과 예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진로라던가 꿈 이런 거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됐든 교과 전형이 됐든 이게 좀 시작이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형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대학교 입장에서는 우리 과를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뭔가 고민해왔던 애들 뽑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보면 가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350명에서 400명 단위 학교인데 가끔 2반에 1명이나 3반에 1명씩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냥 뭔가 막 몰두하는 애들. 뒤에서 봤을 때 정말 이해가 잘, 그런 애들이 일상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뽑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한 아이들. 저건 왜 저러지? 저건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근데 우리는 보통 느낌표만 있어도 참 괜찮은 학생들입니다. 그죠? 맞아. 그래. 저래. 맞아. 이렇게 하는 아이들. 어머니들 그러면 교과전에 느낌표 있는 학생들과 물음표 있는 학생들 중에서 누가 성적이 좋을까요?
당연히 느낌표입니다. 왜냐면요. 내일 중간고사예요. 저희 학교도 지금 올해 김말고사님 3일차인데 내일 시험이에요. 내일 만약에 사회문화 시험을 봐요. 그런데 사회문화 막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모르는 게 나왔어요. 막 되게 궁금한 게 생긴 거예요. 근데 물음표가 있는 아이들은 갑자기 이거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유튜브를 켭니다. 그죠? 교수님 강의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책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아, 이게 이랬었구나. 막 시사 다큐를 찾아보기도 하고요. 시사교육 창을 보기도 하고 각종 막 유튜브에 있는 전문가들 얘기 막 듣는 거죠. 교수님들 K무크라던가 테드에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분명히 시작은 4시였는데 새벽 2시인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프린트물 보고 외웠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아이들의 성적이 물음표보다는 느낌표 있는 애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야 이거 지금 공부해야 돼. 그리고 이상하면 이상한 데로 넘어갑니다. 그죠? 내일 시험이잖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느낌표 있는 애들은 교과전형, 그죠? 물음표 있는 애들은 종합전형. 그럼 이제 여기서 같이 체크해 보시는 건 왜 종합전형이 교과전형보다 성적이 낮은 때 애들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답이 생각보다 오시는 거죠. 그럼 대학교 입장에서 누가 더 좋습니까? 종합전형, 교과전형? 교과전형, 종합전형? 대학교 입장에서 종합전형이 좋은 거죠. 왜냐하면 교수님이 어떤 강의를 하면 그거 왜 그래요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논거 싶은 애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의 일반고에는 많습니까? 적습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 거의 없는 애가 우리 아들, 우리 딸일 일이 사실 생각보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도 물음표 없이 살았는데, 그죠? 어머니도 그러셨잖아요. 60명에서 무슨 질문을 합니까? 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하면서 애들이 알아서 자제하고 셀프 체크하죠. 스스로 막 제어합니다. 야, 시끄러워, 조용히 하고 다 안 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무슨 원한들이 정말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잘했던 우리였는데. 그죠? 그리고 어렸을 때 아이가 나가서 배우려고 그러면 야, 그냥 가만히 있어. 괜찮아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고등학교 가서 너 학종 가야 돼라고 하면서 야, 자꾸 여쭤봐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여쭤봅니까? 그리고 한 반에 20명, 30명이 있는데 서로 막 질문한다고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전형의 생각은 그렇게 이제 된 건데,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부탁을 드리는 건 그래도 한번 이런 과들이 있다라는 걸 고민을 해보고 체크를 해봐야 얘가 17살 때 했었던 질문을 18, 19살 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7살 때 너 뭐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몰라? 18 몰라? 19 몰라? 계속 몰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 보면 정시때 너 무슨 과 갈래? 나 몰라? 점수 맞춰서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건 거죠. 난 이제 던져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떤 과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 보면서 그래, 너 이런 책도 보고 이런 활동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 고2나 고3은 이걸 해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우리 아이가 생활기록부에서 이런저런 활동들이라든가 고민들을 덜 해왔구나라는 분들 체크하시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내가 우리 아이가 어떤 책을 더 봤으면 좋겠고 어떤 부분을 더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갖다가 그려보실 수 있었어서 그래서 일단 먼저 좀 부탁을 드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3학년 또는 2학년 때 어떻게 활동을 할지, 어떤 고민을 할지,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에 대한 스케치를 그리실 수 있어요. 그걸 좀 먼저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이건 그냥 실제 어떤 학생들이 좀 더 잘 보이시긴 하죠. 그래서 그 학생이 동아리 이렇게 1학년, 2학년 때, 그러니까 이건 고2 말에 했었던 거죠, 그제? 그리고 고3, 3월 때 같이 보면서 이걸 가지고 학업 역량은 이런 걸 했었고, 교과 세트, 진로 역량은 이런 활동을 했었고, 이런 걸 기록했고, 그 다음에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걸 보면서 이걸 가지고 스케치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어머님들, 우리가 물론 개개인마다 생각 다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1년에 보통 우리가 생활기록부에 할 수 있는 탐구활동이라든가 이런 고민의 덩어리 수는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생활기록부 보셨죠? 보신 적 있죠? 네, 그럼 거기에 자율도 있고 진로도 있고 동아리도 있고 개인별 세부적 특기상도 있고 교과상도 막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우리 딸 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의 수라든가 덩어리는 몇 개나 될까요? 그러면 거꾸로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꿀게요. 오늘 어머님들이 오늘 이제 아카데미 오늘 4번째에서 거의 마무리가 되실 텐데 그 아카데미 들으시면서 내가 이걸 왜 참가하게 됐고 동기죠.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참가를 했고 과정이죠. 그리고 그걸 과정을 통해서 난 어떤 결과가 있었고 뭘 배우고 느꼈다. 라는 걸 갖다가 간단하게 정리한다고 생각해 보실게요. 정리. 몇 줄로 간단하게. 그럼 요거 정리하려면 어느 정도면 충분할까요? 최소한으로 정리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자율활동이 500자를 적어요. 1500바이트를 적거든요. 1500바이트. 그러면 한 250자 정도를 적으면 띄어쓰기 포함해서 동기 과정 결과를 어느 정도 채워지긴 합니다. 250자 정도 대충 그려지실까요? 나중에 한번 타이핑 한번 쳐보시면서 글자 수 한번 세봐 주세요. 그러면 이걸 250자로 가정하면 자율활동 아까 1500바이트죠. 그러면 몇 개 할 수 있어요? 덩어리 2개 할 수 있죠. 그죠? 진로활동이 2100바이트거든요.
2100바이트. 그러면 700바이트씩 하면 3개죠. 1000바이트씩 하면 2개죠. 700바이트가 조금 서운해, 조금 짧아.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이런 글을 적어야겠다라고 하면 1000바이트면 2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자율 2개, 진로 2개나 3개죠. 네, 그러면 이제 동아리 있죠. 동아리가 1500바이트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했을 때 이것도 2개죠. 개인별 세분화 특기사항이라고 해서 학생들 요즘 학교에서 수업량 유연화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특정 교과에 적기 어려운 것들은 총합해서 같이 적는 또 1500바이트가 또 있어요. 이 개세트, 개인별 세분화 특기사항도 또 1500이거든요. 이것도 2개에서 9개죠. 그럼 벌써 이게 9개 덩어리가 된 거 느껴지실까요? 그리고 우리 지금 맨날 중요하다고 말하는 뭐는 시작도 안 했어요? 교과 세트는 시작도 안 했잖아요. 교과 9과목에서 10과목 전후라고 봤을 때 이것도 같이 하게 되면 한 10개 채우면 18개 전후가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아이의 덩어리가 그려지실까요? 1년 동안 해야 되는 탐구 덩어리라던가 어떤 건 탐구 활동 덩어리가 될 거고 어떤 건 공동체 활동의 덩어리가 될 거고 어떤 건 진로 활동의 덩어리가 될 거고 그럼 1학년 때 18개, 2학년 때 18개, 3학년 때 18개, 54개의 덩어리 갖고 가는 거거든요. 괜찮으실까요?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독서 얘기도 많이 하죠. 독서가 뭐 이제 독서 활동 목록이 뭐 미제공되긴 하지만 여전히 중요하다는 얘기 여전히 많이 들으셨을 거고 왜냐하면 오히려 독서 활동 사항이 따로 있다가 각종 자율이나 진로라든가 각종 교과 세트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학교 입장에서는 평가가 더 좋아졌거든요. 아, 얘가 이런 동기로 이 책을 읽었고 지대가면서 이런 걸 읽었었구나라고 했을 때 그러면 1년의 학생들은 어느 정도에 적합한 책을 몇 권이나 읽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멍청한 질문이죠. 그런데 유추할 수 있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탐구활동을 15개 전후로 한다고 했을 때 보통 탐구활동 하게 되면 어머니 예전에 레포트 쓰셨던 기억 대충 나실까요? 대학교 다니실 때? 일단 대학교 가서 그죠? 교수님이 일단 과제를 냅니다. 3월달이나 4월달에 언제까지 뭐 이렇게 과제 해오세요로 내잖아요. 그럼 바로 하세요?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종이 아니에요. 그죠? 미리미리 하는 종들이 아닙니다. 그죠? 일단 최대한 미룹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 미뤄도 돼라고 했을 때 좀 더 미룹니다. 그죠? 그리고 최대한 미루다가 도저히 안 돼. 이러면 인간도 아니야라고 하면서 좀 더 버티다가 다시 도서관에 가죠. 그러면서 각종 책들을 뽑아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껴넣잖아요. 그러면서 접죠. 그죠? 원래 접으면 안 되는데 찢진 않고요. 우리가 또 거기까지는 녹화가 되고 있으니까 찢진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몇 권을 갖다 잔뜩 갖고 가서 이제 만만한 애 누구 하나 불러가지고 이제 복사 카드를 받죠. 앞뒤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흰색 그런 투명된 카드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 갖고 이제 복사한 다음에 짜깁기 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시키는 거거든요. 각종 교과에. 이따 그거에 대한 내용도 뭐 G 파트에 제가 저거 쭉 넣어놨었는데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걸 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그러면 아까 전제 책을 쭉 찾는 걸 제가 바로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기본적인 기본서 하나가 있는 거죠. 정독하는, 그죠? 이게 가장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책 하나가 있을 거고 그 책에서 이거는 총론의 책이니까 강론으로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온 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책 한두 권 더 결제해서 발췌독하거나 이런 분들 느껴지세요? 그러면 보통 연구할 때 한 권에서 두 권에서 세 권 정도까지 가는 거 같죠? 한 권은 기본적으로 읽는 거고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한두 권 더 읽는 거 맞죠? 그러면 세 권이라고 했을 때는 15개 주제 잡으면 45권이 되는 거고요. 그죠? 두 권이라고 하면 30권 정도가 되는 거 괜찮으실까요? 1년은 24개, 12개월이고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기간이 있긴 할 테니까 물론 나누면 좋지만 그럼 그 정도가 지금 대충 그려지시죠? 괜찮으세요? 이게 어머님들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자제분들이 그러셔야 되는데 그래도 그런 느낌으로 같이 그 상에 가시면 되겠다. 네, 오케이. 네, 볼게요. 요거는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왜 밑줄 걷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형편만 밑줄 걷죠. 거기에 색깔 별로 빨간색에다 1번, 2번, 3번, 4번, 5번, 파란색 1번, 2번, 3번, 4번 막 이렇게 밑줄 그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넘버링 하죠. 그런 다음에 타이핑을 쳐놓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서류 학위 면접에 질문할 수 있는 문항들이 되겠죠. 그려지실까요? 그러니까 아까 왜 학업 역량 관련돼서 밑줄 쭉 그셨을 거고 이거는 전공 관련된 거야 라고 해서 밑줄 쭉 그셨잖아요. 그럼 그게 이거는 진로활동 관련된 거구나 라고 밑줄을 그셨으니까 그걸 타이핑 쳐놓으면 쭉 정리해 놓으면 그래서 질문 넘버링을 쭉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동기, 과정, 결과, 느낀 점으로 타이핑 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고3 때 하시는 거예요. 고3 때 마지막에. 예. 그리고 나서는 밑에 동기, 과정, 결과, 느낀 점으로 정리를 하면 그걸 가지고 뭐 담임 선생님이라던가 교과 선생님이라던가 어민들이 한번 보시면서 여기서 조금은 요거는 이런 내용을 좀 바뀌는 게 어때라고 해서 주고받으면 그럼 마지막에 이제 최종 이 아이만의 서류 확인 면접 자료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가서 준비하시면 되는 부분들을 그냥 같이 한번 적어놨어요. 네.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앞부분에서 많이 나왔을 텐데
이게 학교 생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입시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전 개인적으로 가장 속상한 용어는 소위 정시 파이터에 대한 얘기, 자꾸 수능과 학교 생활을 거리를 두고 이렇게 자꾸 수시와 정시에 대한 얘기를 갖다 판가름하고 나누는 거에 대한 부분들인데, 우리는 그냥 학교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고2 학생이 됐는데 이 학생이 최상위권 대학을 만약에 뭐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신이 만약에 뭐 3등급, 4등급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여간한 최상위권 대학을 갖다 갈 수 있는 대학은 지금 전형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 입장에서는 자꾸 자기가 정시 파이터가 되겠다고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하고, 난 자꾸 수능 공부하고 싶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 생활이 재미없고 이런 얘기를 마크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아이가 되게 철들어 보입니다.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아이가 진짜 이제는 내신을 다 치우고 국어, 수학, 뭐 독서, 문학 하면서 이제는 수능 준비에 매진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때로 대견해 보려. 아빠는 널 믿어, 엄마는 널 믿어라고 하면서 자꾸 얘를 응원해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 아이도 뇌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사실 점점 더 편한 길을 추구하게 되죠.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 아빠랑 그런 합의를 하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가게 됐을 때 선생님이 만약에 수행평가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되면 저건 나랑 상관없는 거라고 채워보는 거예요. 과제를 내면 저건 나랑 필요 없어. 그리고 또 시간표를 보면서 저건 나한테 도움되는 시간, 안 되는 시간 갖다가 얘가 자꾸 주파를 튕깁니다. 계산기를 놓고. 그리고 어느 시간은 그냥 자유롭게 보내요. 그리고 또 그냥 편하게 삽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이런저런 얘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저 어차피 수시로 대학 안 가요. 저 정시로 갈 거예요. 자꾸 이래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꽤 오랜 시간을. 그러다 보면 학교 생활, 아이 생활 리듬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일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머리가 큰 상황에서 아이를 자기 고지고대로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는 고3 올라가면 말 더 안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정시로 가겠다는 애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아이들이랑 놀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아이가 뭐 1, 2교시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시험 계속 아이가 수능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오히려 뭐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상당수의 시간이 확보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아니, 왜 농구하러 가냐는 거예요? 왜 축구하러 가는 거고? 얘는 영화 왜 보러 가는 거예요? 아니, 수시준비 아이들은 중간고사 하면서 밤새 공부했었으니까. 근데 얘는 또 수시 기간이 오히려 더 편하게 노는 기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학교 생활을 잡고 계셔야 돼요. 끝까지. 예, 학교에서 하는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것들, 책 읽히는 것들 무조건 읽히시고 쓰는 연습들, 뭔가 보는 연습들을 시키셔야. 근데 아이가 또 계속 안 그러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가 고3 때 올라오게 되면 더 무너지게 됩니다. 자꾸 태블릿 보고 싶어 하고, 전자기기 보면서 인강 듣고 싶어 하거든요. 팔짱 끼고 수학 인강 듣는 건 좀, 인강 듣는 건 좀 아니잖아요. 얘가 그걸 모든 걸 다 뭐 이렇게 해내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그래서 냉정하게 보실 필요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는 건 우리가 학교 생활이 기본이 되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그냥 괜히 공교육교사랍시고 학교 선생님랍시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그 생활 패턴이 무너지지 않아야 아이가 누군가의 말을 흡수할 수 있어야, 고위 선생님들을 좀 어렵게 할 수 있어야, 누가 볼 때 떳떳하게 하루하루 보낼 수 있어야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부분이고요. 성장에 대한 부분은 학생부종합전형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 있는 각종 자료들이 여기에 쭉 있어서 자료 쭉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입학처 가보면 전공 안내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다양한 전공 제도라던가 여기 가보시면, 전공 안내에 가보시면 거기 과 PDF 파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거기에 우리 과에는 이런 아이들이 와라, 이런 아이들이 딱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부터 어떤 걸 가르치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과들, 어느 정도 대학들을 같이 한번 봐주세요. 국민대학교 가도 국민대학교의 비상이라고 해서 네, 오른쪽 아래 보시면 학과별 추천 도서도 있고 인재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립대 가면 서울시립대에서도 우리 과에 오기 위해서는 어떤 인재상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교과의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들은 있으니까 국어공수사가 잘하는 애가 와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사회문제와 공동체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적 비판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의지가 가능성이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들이 자율이든 진로든 교과서책이든 뭐 여기저기 막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읽어보시고 이거에 관련돼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또 다른 대학교입니다. 전기전자공학부라고 해서 밑에 보시면 수학, 물리, 컴퓨터 등의 과학 과목이 지루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학, 물리, 정보 관련된 성적 당연히 좋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활동도 열심히 했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밑에 여기에 지금 보면 이런 학생 전기전자공학과의 딱이라고 해서 이런 한 줄 한 줄 보면 그냥 당연하지,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그냥 좋은 말이네, 좋은 말 써놓은 거라고 넘어가시거든요.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이게 주제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각종 우리 아이의 그 지문들이 있는 거잖아요. 각종 교과서 등 자유진로에.
거기에서 우리 아이가 여기랑 관련된 게 뭐가 있는지 찾아내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직 안 찾아내지면 2학년 때 3학년 때 그걸 갖다가 이제 요건 요렇게 해서 이거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거꾸로 설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교육은 만들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저 이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사실은 이 내용들 한 줄 한 줄이 그냥 무슨 뭐 이과에서 막내 조교라던가 대학원생 시켜서 만든 건 아닐 거잖아요. 저희가 전국으로 나가는 또는 전 세계에 나가는 우리 과에 대한 소개를 이러이런 문구를 넣어서 이렇게 내보내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적어도 제가 뭐 내부 시스템 모르지만 학과장님이라던가 총장님이라던가 다 사인 결제 받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그 내부에서. 그렇게 해서 세상에 밖에 나온 글들인데 생각보다 우린 이걸 갖다가 막 집중해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제가 몇 개만 같이 보시면 또 다른 대학교도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입학 전에 뭘 준비하면 좋을까? 그리고 또 다른 대학교에 가면 어느 성공을 들은다라던가, 그리고 또 오른쪽에 이제 어떤 아이들 와라라고 해서 이렇게 좀 내용 정리들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다른 대학교는 또 있어요. 전공과목 팁, 전공준비 팁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아이들이 소위 막 여기저기 검색하면서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찾고 나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만 모아서 넘어갈게요. 이거 여러 대학교들이니까 한번 찾아봐 주세요. 그래서 이것만 모아놓으면 교육과정도 좀 보고요. 이것만 따로 모아놓는 거예요. 예, 책상에 항상 붙여놓는 거죠. 요 대학교들만 여기 관련된 거 쭉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전공준비 팁도 따로 모아놓으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 놓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왜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체크하면서, 그리고 메이저맵이라는 홈페이지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다시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메이저맵 홈페이지 가면 여기 이제 과 검색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대학교 검색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과에서는 그 대학에서는 사실 이거 이제 나중에 뭐 3학년 때 만약에 뭐 A과를 넣으려고 하는데 A과의 경쟁률이 너무 세거나 성적대가 너무 높다라고 했을 때 좀 비슷한 다른 과가 어떤 과가 있을까를 찾아보는 데 활용하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계되어 있는 과들이 그 과랑 비슷하게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 과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어서 그건 그때 가셔서 같이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여기에 과를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 과의 교육과정에 많이 나오는 키워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 기계공학부를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특정 몇 개 대학교를 간다라고 하면 그 대학교를 다 클릭해 보시고, 그리고 캡처해서 인쇄해서 나란히 배열해 놓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들이 있죠. 그게 사실 1학년 때는 쫙 깔려야 되는 키워드들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분화된다, 확장된다라고 하면 그거 갖다 이제 갖고 가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이런 키워드들이 그만큼 우리 아이 학생부에 얼마나 등장하고 있냐거든요. 이미 지금 너무 많은 자료들과 정보들이 가르쳐주고 있어서 그렇게 한번 참고해 봐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교육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도 좀 있고, 그리고 관련된 내용도 같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이거 이제 맨날 이제 우리 고민하는 건 어떤 책을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도서 검색 어떤 거 할지 모르겠다, 그죠? 저희도 사실은 선생님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저희 잘 몰라요. 학생부 종합전형만 저희 반 한 반에 30명, 저희 반 지금 현재 28명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간다고 다 가지도 물론 않지만 용어들이 다 달라서 A과, B과, C과 나왔을 때 거기에 맞춰서 연구 주제를 어떻게 추천해 줄 거고 도서를 어떻게 추천해 주겠습니까? 그럼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뭔데? 저희는 찾아주는 거죠. 근데 그 찾아주는 거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다 너무 많이 이미 공개해 놨거든요. 보시면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학과 전공 안내에 가보면 거기 교수님들이 우리 과 올라면 어떤 책 읽고 와라라고 이미 다 정리해 놨고요. 이미 다 안내해 놨고, 그리고 아까 국민대 비상 가이드북 보시면 밑에 학과별 추천 도서에 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메이저맵 밑에도 보시면, 아래로 보시면 추천 도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그냥 무슨 과 추천 도서만 쳐도 사실 쫙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 인터넷 서점 들어가면 위에 어떤 책 하나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 책도 이 책인데 이 책을 구매했던 사람이 이 책 같이 구매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책도 다 관련 도서죠.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한번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교과 세트에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금방 보셨던 그 책들만 쭉 리스트업 해도 그죠? 금방 100권 되는 거 느껴지실까요? 수십 권 되는 거 금방이거든요. 그러면 어머니 여기서 잠깐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우리가 아까 1년에 우리 연구지 몇 개 한다고요? 15개에서 18개 전화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우리 아이는 폴더를 15개, 18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학기 초에. 폴더를. 컴퓨터 노트 폴더에. 그래서 자율 1, 주제 어떤 거 할지. 자율 2, 주제 어떤 거 할지. 자율 3 어떤 거 할지. 진로 1 어떻게 할지. 진로 2 어떻게 할지.
주제는 사실은 아직 몰라요. 그죠? 아직 우리 주제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근데 적어도 폴더 15개 느낌은 오세요? 아, 그렇게 해서 폴더 15개 만들고 거기에다가 뭘 넣어서 그걸 갖다가 탐구 활동을 하고 독서를 해서 요건 요렇게 채워나가야지, 교과 세트는 요렇게 채워야지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좀만 더 갈게요, 같이. 그러면 그 만약에 주제가 나오게 되면 주제 관련된 책을 찾아서 그 책에 관련된 내용을 그 폴더에 넣어놓으면 되는 것까지는 괜찮으세요? 아까 우리 책은 찾았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영상을 볼게요. 우리가 유튜브도 되게 재밌는데, 그죠? 시간 관리도 모르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건 신빙성이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공정성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어느 정도 확보됐다라고 하는 각종 영상들 자료를 학생들한테 보라고 좀 추천을 하는데, 테드 관련된 영상이에요. 여기서 한 15분 정도에 대한 자료들이고, 이건 이제 영어라 보고 싶으면 보면 되고요. 근데 굳이 영어 아니어도 되니까 우리나라 자료도 있어요. K무크에 가면 각종 교수님들이 여러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올려놓으셨고 한 15분 전후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어머님들. K무크, KOCW, 그죠?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수능 서울대에서도 열어놨고 거기 다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여기 지식이라고 해서 이건 경기도에서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평생학습 포탈이어서 여기서도 가서 강의 들으실 수 있어요. 다 무료고요, 당연히. 그리고 또 국가 평생학습 포탈이어서 여기 가도 자료들이 있어요. 영상 강의들이. 예, 너무 많지 않으세요? 각종 자료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알면 그냥 가서 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예전에도 왜 그 페이퍼라던가 교수님들이 강의 이런 과제 내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대충 그림은 그려지잖아요. 내가 이 시기쯤 가서 도서관 가서 이거 찾아내고 주제가 뭐가 됐든 간에 나중에 3, 4학년쯤 되면. 그러니까 지금도 아이들한테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레포트라던가 페이퍼를 쓸 수 있는 환경들이 훨씬 더 좋죠. 집에서 가만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아까 책 찾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동영상 강의 들었다, 그죠? 이제 주제 찾으러 가봅시다. 주제. 그러면 이 주제, 이 강의, 이 논문이라던가 이런 책을 쓰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지식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 교수님들. 그럼 교수님들의 연구 성과는 다 어디에 있어요? 대학교 홈페이지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학교 연구 성과에 가면 이렇게 연구 성과라고 따서 교수님들의 강의들이 정리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아이가 관심 있는 주제를 갖다 여기서 그냥 키워드만 찾아서 그걸 관련된 거, 이 교수님들 강의를 갖다가 이 페이퍼를 갖다가 정리하면서 그냥 보면 되겠죠. 예, 그걸 갖다 조금 더 조사해 본다거나 조금 더 확장해 가면. 한 17, 18, 19이 무슨 연구를 하고요. 무슨 대단한 걸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거 보고 정리하고 알기 위해서 고민해 주는 것만 충분하단 말이에요. 관심 있는 것들. 당연히 이런저런 대학들이 다 있겠죠. 제가 그냥 카이스트 홈페이지랑 한양대 홈페이지 그리고 네, 그 정도 가져왔어요. 각종 대학들마다 다 있습니다. 네, 여러 대학들마다. 그러니까 관심 대학들 전화하면 되고요. 모르면 그냥 연락해서 물어보면 돼요. 그럼 이제 그게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연구 주제가 되겠죠. 그럼 이제 아까 폴더명 나오셨을까요? 폴더명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에 대한 부분들.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생들한테 죄송하지만 물음표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도 교과서에서 보면서 내가 이런 걸 관련된 걸 한번 해봐야지가 필요하기는 해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보시는 건 비카인즈라고 있습니다. 비카인즈. 다 넣어놨어요. 어머니들 다 넣어놨거든요. 비카인즈는 신문기사입니다. 신문기사. 네, 신문기사를 모아놓은 포털인데요. 여기서 가서 보시면 각종 키워드 가지고 가면 기자님들이 쓰신 기획기사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도 또 다른 아티클이 되겠죠. 또 다른 머티리얼이 될 겁니다. 그런 재료들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논문들이 있는 거예요. 교수님들 논문. 그러니까 학생들이 할 수 있는 탐구 활동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처음에 책 있었고요. 동영상 강의 있었고요. 비카인즈 신문 기사 검색 있었고요. 그리고 또 논문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짜깁기 하고 정리해서 학생들이 5장이 됐든 10장이 됐든 주제를 가지고 페이퍼를 써서 교과세 특과 연결시켜서 쓰면 그걸 다 내용을 넣을 수 있는데 아까 15개 전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1년에 나눠서 하면 괜찮거든요. 나눠서 하면. 근데 학생들이 이거 갖다가 보통 15개를 뭐 한 3일에 끝내려고 하고 한 열흘에 끝내려고 하니까 자꾸 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7월 달에 끝내려고 하고 12월 달에 그냥 그 시기에 막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논문, 뭐 DPA나 리스트도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보시면 많이들 보셨을 것 같긴 한데 교육과정이 이미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교육과정 해설서가. 그러니까 저희가 성취 기준 얘기하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어떤 걸 가르쳐라라고 해서 교사들한테 주는 자료인데 그냥 뭐 저희한테 책자로 주겠지만 이미 PDF 파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서 아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 시기에 이 과목에서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이런 걸 배워가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이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럼 거기에 보시면 성취 기준 어떤 목표라도 이런 것들이 다 열거되어 있거든요. 기술되어 있고. 그럼 그게 결국은 우리가 교과 세트에 같이 연결돼서 저희가 적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억 바이트를 적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그 자제분이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역량들 성장했었던 과정들을 갖다 담임들이 적기도 하고요. 교과선생님들이 적는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한 근간이 되는 기본이 되는 책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같이 보시면서 그 탐구 활동이라든가 주제 활동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시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쭉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버릇입니다, 버릇. 왜 어머니 아버님도 예전에 중학교 때 생각해 보시고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시면 여기 안 계실 것 같긴 한데 중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가시는 세대가 있고요. 고등학교는 다 시험 보셨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연식이 죄송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험 보고 들어갔거든요. 학력평가 200점 만점을 해가지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우리의 기본값은 뭡니까? 공부예요. 계속 시험입니다. 여차하면 일반계 고등학교를 못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계속 그 푸시를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 아버님 자제분들의 중학생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심지어 1년 동안에 시험도 제대로 안 봤을 수도 있고.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이 진학적이라든가 대입 차원에서는 그게 같이 바뀌어서 대입도 같이 바뀌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입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그것만 바뀌었다 보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7학년이나 8학년을 그렇게 보낸 다음에 공부가 기본값이 아닌 애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걸 습관을 들이려니 아이들한테는 영상으로 찾고 유튜브로 찾는 세대들한테 자꾸 텍스트로 적혀 있는 것 갖다가 지금 아이들 보여주려고 하니까 우리 인터넷도 답답해 죽을 뻔했잖아요. 나오늘이 천리안 이런 거 하이트 이런 거 기억나실 거 아닙니까? 내가 전화하고 있으면 그저 엄마 전화 못 한다 그러고 삑삑삑 올라가다가 이미지를 아예 포기하고 살았던 세대. 우리 심지어 인터넷도 텍스트로 왔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수능은 그대로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수능이 지금 40% 계속 말씀드리지만 2명 중에 1명은 수능으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거기를 가야겠으면 그걸 갖다 맞춰서 훈련을 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들이 공부하셨던 습관들 있죠. 세븐일레븐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공부하고 하다못해 볼펜이 얼마나 빨리 닳게 하는지 연장을 얼마나 빨리 닳게 하는지 그 막 머리 싸움하면서 머리 빠져가면서 했었던 그 스트레스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에 지분이 3점 사라져가고 굳은 살이 박혔었던 그 시대 얘기 있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하면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걸 간다라는 거예요. 되게 안타깝지만 되게 슬프지만 되게 속상하지만 그거에 대한 습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이미지를 넣어놨어요. 그죠? 제가 그냥 저희 바이나들 작년에 했었던 그냥 쭉 찍은 거거든요. 예, 제일 위에 사진은 여기 보시면 2022년 3월 10일 1시 15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2022년 11월 11일 11시 50분.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그냥 사진을 갖다 그냥 요약해서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좀 크게 그냥 재미삼아 보시면 제가 고3 담임하면서 저희 학교는 저 좀 남쪽에 촌에 있어요. 상문고등학교는 그 방배역 근처에 있거든요. 되게 남쪽에 있습니다. 거기 막 뒤에 산 있고 앞에 물 지나가고 비 오면 잠기고 막 그런 안타까운 환경이긴 한데 좀 그래도 학교를 사랑합니다. 네, 교장선생님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항상 약속하는 건 그거예요. 처음에 이제 상담하면서 아이들이 욕망의 선을 보는 거잖아요. 사실 욕망의 선은 대부분 몇 개 안에 대학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서울에 사니까 가까운 대학을 가고 싶어 하고. 그러면 근데 아이들의 등급은 되게 천차만별일 거란 말이에요. 4, 5, 6등급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아까 우리가 의학계열은 9개 정도 잡았죠. 그럼 서울대가 10개, 11개고 12개, 13개, 14개, 15개 하면 20개 안 쪼개야 됩니다. 아이들의 선호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해선. 그럼 지금 115문제 중에서 50개, 60개 틀린 아이가 20개 전후의 문제를 틀리기 위해선 반복하는 연습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만들어가는 부분들이어서 항상 그냥 공부하는 모습들을 갖다가 기본값을 갖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1학년, 2학년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본값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게 사실은 그 전환이 되게 필요하신 시기이긴 해요.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그 습관들을 드리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냥 항상 공부입니다, 항상. 그리고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시험 끝나고 나면 모의고사든 중간고사든 끝나고 나면 학생들한테 받는 결산서거든요. 그 샘플도 보여드릴 건데 그 내용 넣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그걸 갖다가 왜 틀렸는지 어떤 과정을 틀렸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끝나고 기말고사를 지금 보고 있거나 며칠 있으면 볼 거잖아요. 그럼 중간고사에 대한 분석이 얼마나 돼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국어를 몇 점 맞고 몇 등급인 건 대충 알겠어요. 그런데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가 있었을 때 만약 7개 틀렸다고 하면 7개를 난도를 갖다가 어떤 문제 틀렸는지가 다 제각각일 거거든요. 실수를 해서 틀렸는지 아니면 이건 2개 중에 찍어서 틀렸는지 이건 아예 감을 못 잡았는지
그 7문제 중에서 감을 못 잡은 문제 몇 문제, 2개 중에 틀린 문제 몇 문제, 아예 실수해서 아예 포기한 문제 몇 문제, 아니 어떤 과목은 아예 그냥 버리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었는지에 대한 세세한 정보나 분석이 필요해야 기말고사, 다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1등급이든 4등급이든 8등급이든 상관없습니다. 공부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습관에 대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어서 반드시 해보실 필요가 있어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건 그냥 제가 이거 파일명만 갖고 온 건데 아이들 시키는 부분들이었어서 가져왔고요. 세세한 내용들은 뒤에 할게요. 학생부족합전의 가장 가슴 아픈 모습은 서울에 있는 최상위권 대학도 서로 높은 대학을 가려면 적어도 2등급 안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2점대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3등급, 4등급이 되면서 서로 높은 대학을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최근 2년 동안 15개 대학 내에서 인원을 5,000명 이상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5,000명의 인원이 어디 갔냐면 교과 전형으로 1,500명이 갔고 수능 위주 전형, 정시 전형으로 3,000명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3등급, 2등급, 1등급을 올라왔었던 학생들의 성장세를 볼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미 221이나 111 아이들로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같이 갖고 가는 전형이긴 하지만 거기에 올도하고 올인할 수 있는 전형은 아닌 거예요, 현재는. 그리고 3등급, 4등급, 5등급 아이들도 원하는 원양가를 충분히 갈 수 있는 또 다른 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소위 뭐 포기는 이런 것도 없고요. 왜냐면 해보지도 않았으니까. 최선을 다한 적도 며칠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이건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저런 활동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조사라든가 탐구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지, 아까는 보셨으면 아까는 큰 틀에서의 그 하나하나 15개, 18개 덩어리를 갖다 어떻게 채워가는지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건 그냥 샘플들이에요, 샘플들. 예를 들면 평창올림픽 기억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도에 평창올림픽 할 때 이게 2월 달에 했거든요. 2월 달에 했었죠. 근데 이걸 그냥 어떤 학교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근데 어떤 반에서 누군가는 이걸 갖고 좀 조사해볼까? 이거 좀 진행해볼까? 라고 하면서 어떤 탐구 활동을 갖다 일단 아이들이 그냥 조사해서 만들었던 책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책자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왜 여자 아이스하키도 되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단일팀 이런 이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끼리 만드는 책인 거죠, 책. 그래서 처음에 역사, 그 다음 개요 준비과정, 개요 아이스하키 종목 안내 이런 목차를 가지고 실제 아이들이 조사해서 이해가 는 거예요, 그냥. 사설에서 만든 책자가 아니라 아이들이 서로 모둠 활동하고 탐구 활동하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머님들 이거 만약에 하고 나면 우리 아이 어느 교과서에 어느 세트에 쓸지가 되게 좀 그려지시죠. 자율에 써도 되고 진로에 써도 되고 교과서에 써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벤트들은 계속 있죠. 그리고 또 이게 뭐 어떤 이슈들은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전쟁이 될 수도 있고요. 환경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각종 스포츠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요. 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그냥 학교에서 속상해하는 부분들이 어머님들 아버님 속상하신 부분 중에 한 분 그런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왜 우리 학교에서는 학종 준비를 안 해주지? 우리 담임선생님 왜 안 해주지? 이건 없는 거예요, 선생님, 어머님들. 그냥 우리 아이가 뭘 하는 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가 지금 그냥 학교 다니는 애한테 야, 너 학종 준비 한번 해봐. 너 이거 조사해봐. 탐구활동이라고 해서 교과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 가서 얘기하기가 되게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 얘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아이가 뭘 하겠다고 오면 그걸 갖다가 지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작은 아이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여기 같이 계신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하셔야 되는 건 아이한테 물음표를 갖다 주입시켜 주시는 거죠. 이걸 한번 해보자. 근데 어느 정도 내신 때랑 같이 보시면서 하셔야겠지만 그 시작부터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아침에 자율시간이라던가 이런 때 아이들이 지휘채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지휘채널 가지고 거기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채워보는 거예요. 본인들이 뭐 양식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자료를 보면서 내가 이 지휘채널과 이 자료들이 나한테 의미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걸 갖다 막 연구하고 탐구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 좀 보여드리려고 일단 가지고 왔고요. 수학여행 학교마다 다 가잖아요. 그죠? 수학여행. 수학여행도 그냥 학생들 그냥 몇십만 원 받아서 뭐 제주도 갔다 오고 뭐 부산 갔다 오고 이렇게 끝낼 수도 있긴 한데 가기 전에 내가 가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저희 그냥 발해를 시켰던 건데 이거 꼭 굳이 어느 반에서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아이가 거기에 가기 전에 본인이 관심 있는 거 지금 전공만 보더라도 그죠? 이 주제만 보더라도 여기 제주도 노랫소리는 음대 가고 싶었던 아이였던 거고 제주도의 지리는 지리학과 가고 싶었던 아이였던 거고요. 하다못해 제주도 축구장의 역사와 구단 조사는 체육교육과라던가 체육과 가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스스로가 조사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네, 탐구활동 하는 거고. 그러면서 만약에 뭐 학급에서 할 수 있으면 아니면 친구들이랑 몇 명이랑 같이 해도 되고요. 우리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 애들이랑 같이 해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애들이 책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책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 서로 나눠주잖아요. 제본해서 주면 이걸 가지고 지네끼리 봅니다. 안 볼 것 같은데. 저희 남고이긴 하거든요. 물론 성별이 뭐 중요하진 않긴 한데 상대적으로 또 소극적일 수 있는, 그죠? 딸, 아들 기르시면, 그죠?
느낌 대충 좀 그려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사전조사 보고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서 갖고 가면 아이들끼리 여기서 만약에 문제 한두 문제씩 애들이 내면 그게 또 골든벨 퀴즈 아닌가요? 이런 자율활동이 되는 거고. 그리고 갔다 와서는 결과 보고서 또 쓰게 해서 쓰고 나서 학교에서 막 감상문 쓰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 이런 거 없으면 갔다 와서 제주도 수학여행 관련된 기억은 몇 월부터 며칠까지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을 갔다 왔고 거기서 얘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뭐 학생들이 어떤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였으며 방장으로서 뭐 어떤 뭐 아이들 줄을 잘 세웠고 무사히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이 마무리하는데 뭐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으면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좋아요. 물론 이것도 의미 있죠. 그런데 이게 뭔가 탐구 활동이라든가 뭔가 심화된 활동으로 쓰인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 그런 활동들이 사실 어머니도 너무 많아요. 그런 거 연결될 수 있는 활동. 이거는 소규모 테마형 교육용이잖아요. 학교에 자살예방 교육도 있거든요. 자살예방 교육도. 자살예방 교육은 보통 학교에서는 강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한테 그냥 안내하고 끝나세요. 물론 그것도 의미 있죠. 근데 대충 그려지실 수도 있죠. 애들이 막 집중해서 듣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집중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걸 가지고 그 다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음 연결, 심화 확장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냥 어떤 샘플인데 이건 그냥 미술 시간에 어떤 학생이 이 화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 화가는 아버지로부터 이 성폭력, 너무 가슴 아픈 일을 당하셔서 그래서 이 표현 방법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 화가분이 물감을 넣은 총을 캔버스에 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작품으로서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래서 그냥 이제 학급에서 아이들이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이 종이에다가 막 욕을 썼어요. 네. 저것처럼. 그리고 나서 막 욕을 쓰고요. 그리고 물총을 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학급 작품으로 만들어냈죠. 네. 네. 이렇게 그냥 이 작품이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흐리게 한 거 녹화되고 나중에 업로드된다고 그래서 학생 자료는 다 흐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학교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미 있어요. 예, 그걸 우리 아이가 자살 예방에 대한 걸 갖다가 만약에 뭐 자살에 관련된 철학자라든가 각종 논문들이랑 글을 읽고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아이들과 뭔가 같이 하는 접근을 할 것이냐 자꾸 뭔가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꾸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렇긴 한데 자꾸 케어 느낌 그리고 또 뭐 유흥 놀러 오는 느낌도 있어요 학교에.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죠. 근데 그거만큼이나 아니 그거보다 더 의미 있어야 되는 건 학교에서 학생들이 뭔가 힘들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뭔가 배우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 맞죠? 우리가 그러길 바라는 거고 걔네들한테 이미 어느 정도의 사회생활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애가 뭘 했는지가 계속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아이는 뭘 했고 어차피 학교는 1년에 190번이면 더 못 가요. 1년에 190번, 그래서 570번이면 우리가 다니던 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학년 입장에서는 190번에서 지금 한 100번 정도 간 거고 죄송합니다. 60번 정도 갔죠. 그리고 또 2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250번 정도 간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과연 우리 아이가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고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아이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거 다 손으로 다 뭐 핀팅한 거거든요. 찍고 자세한 사람을 형상화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러면 이걸 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교과 세팅이라든가 자유로운지 물론 그거 갖고 쓰겠다고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 아이들의 시간과 삶과 노력의 과정들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같이 한번 보시고요.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마찬가지. 네.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학교에서 막 무슨 애플데이다 이런 거 막 하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적극적으로 하는 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반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소변 예방교육도 그냥 같이 설문조사를 하기도 하고 뭐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미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미 하고 있는 걸 더 내실화해서 탄탄하게 든든하게 한다고 하면 각종 교과 세팅이나 자율진로는 충분히 채울 수 있다에 대한 현장 이야기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조금의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요. 한번 보시고 수능에 대한 이해부터 갈게요. 이거는 판단에 대한 부분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수능 성적표는 딱 이렇게 나옵니다. 표현 점수 100분이 등급만 딱 이렇게만 나와요. 표현 점수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학교마다 어떤 대학교에서는 서울대는 지금 작년부터 표현 점수를만 갖고 뽑겠다라고 하는 거고 서울에 있는 상당수의 대학들은 선호 높은 대학들은 국어, 수학은 표현 점수를 갖고 뽑고 탐구는 표현 점수만 갖고 뽑는 게 아니라 100분위를 가지고 변환 표현 점수라고 해서 다시 별도로 점수를 부여해서 그걸 가지고 대학교의 환산 점수에서 뽑겠다.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거 다 모르셔도 되세요. 어차피 다 프로그램을 할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 판단에 대한 부분은 뭐 원점수, 표현 점수, 100분위 등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 죄송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원점수만 보시죠. 원점수, 우리 아이의 원점수. 그래야 그걸 갖다가 어떻게 줄여줄지 고민할 수 있다. 학생들과 상담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건 국어 몇 점, 수학 몇 점을 물어봐요. 그럼 학생들은 등급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그거 말고
국어 몇 점이냐고. 그러면 A가 국어 70 몇 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건 독서에서 몇 점, 문학에서 몇 점이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몇 개 틀렸냐고 물어봐요. 그럼 몇 개 틀렸냐고 물어봤을 때 그걸 답하는 친구한테는 그럼 독서에서 몇 개, 문학에서 몇 개, 선택에서 몇 개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칸칸이 탁탁탁탁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은 좋은 친구들이고 잘하는 친구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인 거죠. 그 중에서 독서는 몇 개 틀리고 있어요? 문학은 몇 개 틀리고 있어요? 그러면 독서에서 어떤 질문 틀리고 있니? 문학은, 시는, 소설은 어떤 거니? 고전이니? 현대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줄여가면서 얘가 지금 전반적으로 약한 부분을 갖다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어디가 우리 아이들이 약한지, 우리 딸이 약한지 보시면서 그래야 학원을 보내든 과외를 보내든 그 답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서, 문학 뭐 이런 얘기 좀 있습니다. 거기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거기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넘어갈게요. 거기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이제 2등급 때는 어디 가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2등급 때. 또는 3등급 때는 4등급 때는 어디가 이런 거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다시 여쭤보는 거죠. 그게 수능 2등급 때냐, 내신 2등급 때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수능 2등급 때면 어디 가는지에 대한 대충 혹시 같이 별거 아닌데 그냥 그런 그림들을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 좀 드려요. 2등급 때로는 여러분 보시면 고려대 학교장 추천의 작년 입결인데 재작년 자료인데 이제 올해 걸 많이 해요. 재작년 거에서 이제 작년에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인데 학교장 추천 1.2에서 1.9까지 들어갔거든요. 뭐 그냥 한번 가볍게 한번 보세요. 가볍게.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기 좀 저희가 오늘 시간이 좀 그래서. 그리고 고대 학추에서 인문으로 가면 이 정도 2점대 초반까지 일단 나오긴 나와요. 2점대 초반까지. 수능 최저 맞춰서 들어갔던 학생들이긴 한데 근데 여기 보시면 1.87에서 2.5까지거든요. 금방 보셨던 거랑 차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이게 어느 대학교냐면 국민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은 수능 최저. 그러니까 똑같이 2등급 때여도 수능 준비가 돼 있는 친구들과 되지 않는 친구들, 수능 최저 어디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과 그 차이라고 계속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사실 지금 또 다른 대학교 보시면 여기도 1.66에서 2.45까지인데 여기 숭실대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능이 기본 베이스가 되시는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다음 준비를 하시는 건데 학업수 지금 보면 수능 최저가 4.8로 찍히거든요. 여기가 4.8 4.8이라는 건 4.8이니까 여기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2 지금 다 2를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2등급의 끝선이면 여기 지금 이제 고대 학업수였는데 작년에 1.6에서 2점대 후반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수능 최저를 맞춘 아이들이. 그럼 여기서 이 숫자가 학업수 보시면 2점대 후반 이 아이들을 봤을 때 이 아이들은 특목고일 거야, 자사고일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데 이런 타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도 상당히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게 2점대 중후반이면 사실은 특목고에서도 그렇게 못한 애들 아니잖아요. 꽤 우수한 아이들인 거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이 수능 최저 4.8까지 맞춰서 상대적으로 이 선호도가 일반고 아이들도 선호도가 낮은 이과를 과연 얼마나 갖겠냐에 대한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일반고 포션이 높을 거라는 거예요. 해보면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4.8을 맞춘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반 애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도 고대 학업부수에 여기는 무조건 쓰라고 모두 쓰라고 하거든요. 작년에 저희 반 다 썼어요. 한 명 빼고 다 썼어요. 한 명 빼고. 네, 네가 내신 낮아서 떨어지는 건 오케이. 근데 수능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지지 말자는 거죠. 수능 최저 못 맞춰서 떨어지지 말자. 그럼 얘가 수능 최저를 맞췄다라는 건 4.8을 맞췄다라는 건 어느 대학교는 적어도 지원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걸까요? 그 말씀 때문에 이걸 시작을 한 건데 글씨 좀 작으시죠? 이제 건대거든요. 건국대학교를 갖다가 지금 국수탐 100분위로 해서 왜 그 2등급에서의 끝선은 89잖아요, 어머님들. 그럼 89 전후의 숫자를 보이실까요? 평균 100분위 했을 때? 그죠? 그럼 우리 아이가 국수탐을 2등급을 다 맞춘다고 하는 순간 그래도 어느 정도 건대 가능성이 조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신에 수학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수학은 같이 당연히.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그냥 직관적으로 가볍게 보셨을 때 국수탐 100분위 2등급 4.8을 맞출 수 있으면 그렇게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건대도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보시면 여기에 대한 95점 여기는 지금 국어가 되게 높잖아요. 그죠? 여기 상대적으로 여기 수학이 높고 이건 과 보시면 아시겠죠. 과에 따라서 학교 내에서도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 가중치를 따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대는 대학교를 인문 1과 인문 2로 나눴는데 인문 1과에서는 국어를 40%, 인문 2에서는 수학을 35% 매기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건 나중에 프로그램에서 다 계산해 주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냥 한번 보고 가볍게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려놨고요. 이거는 모의고사 분석에 대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지금 국어가 45문제란 말이에요. 45문제. 자꾸 이제 틀린 문제에 대한 분들 체크하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지금 검정색 음영해 놓은 건 저희 반에서 10명 이상이 틀렸던 문제거든요. 10명 이상이.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아이가 24번 같은 경우에는 틀린 애는 다 2번을 썼어요. 맞은 애는 다 4번 썼지만 그런데 12번 같은 경우에는 4번 쓴 애 한 명밖에 없거든요. 1, 2, 3, 4, 5번은 고르게 썼고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문제를 틀렸을 때 얘가 이걸 왜 틀렸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걸 정말 제발 집중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걸로 싸우지 마시고. 왜냐면 한 문제 한 문제 줄여가면 줄여갈수록 얘가 원하는 게 원하는 거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24번을 틀렸는지 24번인데 12번을 틀렸으면 1, 2, 3, 4, 5 다 있었는데 정답이 1번이었는데 4번 쓴 애가 공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애 맞죠? 4번을 한 명만 썼거든요. 4번 보기는 다른 애들이 다 제낀 보기인데 얘만 못 제꼈잖아요. 우리 아이만. 그리고 얘 지금 공부량이 제일 많아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분들, 그 영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작년 그 문제긴 했는데 어쨌든 마찬가지로 영어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 대한 그런 분석들을 갖다 좀 먼저 부탁을 좀 드리는 부분이 좀 있고요. 이거는 저한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년 동안 수능이 학종이 2만에서 15,000명으로 줄었고 그리고 또 교과 전형이 4,000에서 5,500으로 늘었고 논술에서는 그렇고 수능 기준 전형이 여기 지금 13,000에서 17,000이 된 거예요. 2023 대입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좀 이렇게 됐고 올해 이제 그게 유지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능에 대한 부분도 계속 같이 갖다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건 어머님들 보세요. 이거 이제 제가 거기다는 안 넣어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추정해 본 건데 아까 전 과목에서 3개를 틀리면 서울권 빅5 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왼쪽에 원점수 보이세요? 저 원점수가 300점 만점이거든요. 300점 만점으로 어떤 친구가 한 명은 하나를 틀렸고 카톨릭 의대와 경희대 경희대 의대를 된 거예요. 그리고 좀 2개 성대 의대와 서울대 의대가 되고 쟤는 2과목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 과목의 원점수가 저 정도가 됐을 때는 저 정도 어느 정도 갈 가능성이 좀 생기더라. 여기서 보시면 검정색 음영은 최초합이고요. 회색 음영은 추합이에요. 그리고 흰색 바탕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보였을 때 우리 아이가 스카이를 가야겠다, 서울대 공고대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10개, 12개 전후라고 했는데 원점수 보시면 260점 전후죠. 한 30점 전후. 예전보다 그러니까 서울대 가기 쉬워진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서울대 가기는 쉬워진 거죠. 그죠? 위에 다 의대들이 올라갔으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죠. 오히려 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구한테나? 열심히 한 친구들한테나. 그러니까 260점 전후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해볼만 하겠다. 그러면 30점, 40점. 그래야 우리 아이가 지금 원점수가 몇 점인지 알고. 왜냐면 자꾸 등급 얘기하고 백분 얘기하면 어떨 때는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문 소리를 하게 돼요. 나 금방 올라. 뭘 금방 오르겠어. 그럼 진작 올렸죠. 그리고 올릴 것 같으면. 보세요. 그러니까 개수가 싸움을 얘기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철저하게 죄송하지만 아이들이랑 싸우지 마셔라. 네, 자꾸 어머니들, 아버님들이 더 상처받으시잖아요. 그죠? 어차피 입신 끝나잖아요. 시간은 지나갈 거고. 그리고 이건 그 다음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250점 전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 추정치예요. 추정치다 보니까 그냥 참고만 한번 해봐 주세요. 그리고 또 이런 건동 이런 거시에서 그러니까 300점 만점에 250점 전후, 50점 전후가 까이게 됐을 경우에는 그리고 이런 과들을 한번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으로 그러려면 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게 맞다라는 건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어머님들만 괜히 퍼뜨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한번 참고만 해봐 주세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220점대 전후까지 해서 일단 개수로 저희가 한번 잡아본 거예요. 한번 봐주시고 네. 결국은 후회 없이 그죠? 이런 얘기들을 거기도 써놨어서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가 그런 그냥 각자가 해둔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결국은 심화 학점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과도 중요하지만 결국 아이가 혼자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다음이 저희한테는 필요한 거다 보니까 대한 걸 가지고 있고요. 기회에 대한 부분도 그냥 거기 있어서 한번 넘어갈게요. 이건 이제 고3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 어느 식으로 어떤 식으로 쓰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놓은 거다 보니까 한번 보면서 참고만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위치 자리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아이들은 숫자 2개를 일단은 처음 시작을 하죠. 내신과 수능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사실은 여기에 있으면 내신도 1등급이고 수능도 1등급이라고 하면 그죠? 그냥 어디든 다 밀어붙이는 거예요. 쓸 수 있는 대학도 사실 한계가 있고, 일단 한정돼 있죠.
근데 이제 어느 선에서 어떤 건지에 대한 그림들, 그래서 어디로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인 거거든요. 여기가 내신이고 여기가 수능이라고 했을 때 내신이 1등급인데 수능이 4, 5등급, 5, 6등급 학생들은 있긴 좀 많진 않아요. 그렇겠죠? 근데 수능이 1등급인데 내신이 8, 9등급의 아이들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내신이 1등급 된데 내신이 수능이 3, 4등급, 4, 5등급 아이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왜냐면 학교 안에서 우리가 게다가 애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전교 100명, 200명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내신 삐끗삐끗하면 떨어지기가 쉽지 복구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소위 예전에는 수시에서 어느 정도 복구하고 올라가면 그게 가능해졌었지만 이젠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고등학교는 6년, 7년 다니는 게 아니라 기껏해 3년밖에 안 다니는데.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도 4등급 때 초반 아이가 서울대를 정시로 들어가기도 했거든요. 4점대 후반 아이가 4.8의 아이가 성대 인문계를 들어가기도 했어요. 이게 가능한 시스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능이 좋다 나쁘다를 갖다 떠나서 사실 결국 이거 갖고 싸우는 거니까 경쟁하는 거니까 문제수 갖고 경쟁을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보는 거 그걸 일단 보신 다음에 결국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등급, 1등급 아니면 모든 걸 하는 거고 그리고 내 수능이 1등급 대 아이인데 여기에 지금 상대적으로 내신 낮은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멀리 봐야겠죠. 그죠? 전문대 적극제를 써놨는데 요즘 갈수록 아이들이 너무 줄어서 전문대는 사실 생각보다 뭐 이렇게 예전 저희가 생각하는 전문대랑은 좀 달라서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내신이 1등급 대인데 수능이 안 좋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교과 전형이라든가 종합 전형 같은 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겠죠. 네, 괜찮을까요? 나갈게요. 아이들은 계속 싸웁니다. 애들은 계속 경쟁해요. 그죠? 애들은 계속 뭔가를 합니다. 뭔가 하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의 현재 본인들만 싸우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너무 가슴 아프게도 어렸을 때 자신들과도 싸웁니다. 내가 중학교 때는 어딜 가고 싶었는데 내가 그랬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돼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내가 뭐 주위에 얘기가 됐든 의사가 되고 싶었든 서울대 가고 싶었든 막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근데 점차 소위 애들이 현실을 알아간다고 생각하면서 제대로 노력과 고민도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본 상황에서 많이 꺾여가는 가슴 아픈 어머니 아버님들도 많이 그런 시기를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20년 30년 후가 지난 우리 아이들도 그걸 보내고 있는 건 너무나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데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렸을 때 본인들과도 싸우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미래의 자신감도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겠지? 계속 불안한 거잖아요. 계속 어렵고 난감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주위 어른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지금 너무나 아이들한테 지금 푸시가 될 거고요. 예전에 사실은 형제 4남매, 5남매, 3남매 이렇게 있었을 때는 그게 좀 분산됐죠. 그리고 멀리 있고 또 교통도 안 좋아가지고 자주 보지도 않았고. 근데 요즘은 핸드폰이라던가 교통 좋아서 금방금방 다 봅니다. 그죠? 대구도 뭐 1시간, 2시간이면 가게 되기도 하고 너무나 자주 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정보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과도 계속 이런저런 고민과 얘기를 하게 되고 학원 수 막 그죠? 여기 뭐 대치동만 뭐 1200개의 각종 학원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각종 정보들이 또 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때랑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가 다시 1시간 10분 전으로 돌아가서 어머니 때랑 기억을 해보면 그때는 각종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60명, 70명이서 너 어느 대학교 갈 거야, 어느 과를 갈 거야라고 하면 몰라, 됐어, 넘어가. 그럼 끝나고서 떡볶이 드시면 해결됐고 농간판 하면 해결됐거든요. 근데 요즘은 핸드폰만 키면 나온 유튜브와 각종 자료들, 정보들 때문에 아이들이 야, 넌 내신 나서 안 돼, 넌 수능 나서 안 돼, 넌 대학 가기 어려워, 힘들어, 안 좋아, 계속 안 좋은 환경이라는 걸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너무나 계속. 예.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서 좀 자유롭게. 왜냐하면 자꾸 안 되는 얘기들이 들려와요. 잘 된 얘기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예. 정시에 대한 얘기도 항상 그런 거잖아요. 특정 지역 아이들이 잘한대. N생들이 잘한대. 그런데 난 특정족도 아니고 또 특정 성별이 또 유리하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나한테 유리한 건 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더 모의고사 성적표를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나왔던 거의 아래쪽이거든요. 어떤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표에서 B난도, 여기서 이제 A난도, B난도, C난도, D난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몇 개를 틀리고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내가 A난도 몇 개 틀리고 있고 B난도 몇 개 틀리고 있고 C난도 이걸 갖다 같이 체크하는 거예요. A난도는 80% 이상이 맞춤 문제고요. B난도는 60% 이상, C난도 이렇게 해서 E난도는 20% 미만이 맞춤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얘가 위에 걸 보시면 얘는 언어의 매체에서 B난도는 하나, 둘, 셋, 4개 틀렸고요. C난도 하나, 둘, 셋, 넷, 5개 틀렸어요. 그럼 총 9개 틀렸죠. 근데 얘가 그 다음 성적표에서 이렇게 맞으면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준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느낌. 그러려면 우리 아이가 국어에서 수학에서 어딜 틀리고 있고 난도별로 어딜 틀리고 어느 단어를 틀리고 이걸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편안하게 나누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래야 어머님들이 행복해지세요.
자꾸 뭔 얘기했는데 감정적으로 인상 막 긁어버리고 막 문 닫고 확 들어가 버리고 막 저거 내가 낳았지만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철저하게 어머님들은 이제 오늘 다 같이 들어오실 때는 누군가의 어머님, 아버님으로 들어오셨지만 나가실 때는 누군가의 하숙생 주인으로 나가신다. 하숙생이 다음 달 내일 우리 집에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 이 아이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과일도 줘야 되고요. 비도 맞춰줘야 되고요. 상냥해야 되고 친절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얘가 그 다음 달 우리 집에 살아요. 안 그러면 얘는 맨날 탈출만 꿈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어차피 지금이야 계속 보실 수 있는 시기인 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어머님들, 아버님들 인생으로서. 어머니, 아버님들의 친정 부모님이라든가 어머니, 아버님 생각해 보시면 그죠? 갈수록 못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붙어 있을 때 이런 느낌으로 한번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아까 이거 같은 측면으로 보는 건데 이건 이제 보시면 국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문학, 문학, 선택과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그래서 틀렸어도 어떤 부분들, 왜 틀렸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들. 오늘 얘기 되게 많이 드리고 있죠.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비문학 지문인지 문학인지 선택과목 특정. 그러면 비문학에서 얘가 과학기술 지문을 틀리고 있으면 과학기술 지문 때려박아서 다 모아주면 되는 거고요. 학원 가서 그 인강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맞춘다니까요. 희한합니다. 시소도 그래서 맞춰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독해력 부족인지 만약에 그래서 사실 지금 고1, 고2 학생분들한테 지금 하는 건 결국 문해력이어서 아이들이 계속 어렸을 때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책을 읽으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는 부분도 연습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건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아서 그래서 수행평가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각종 책들, 지문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건 수학입니다. 수학도 2점, 3점, 4점 쭉 다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어떤 걸 틀리고 있냐, 어떤 걸 얘가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 사실 얘도 얼마나 속상,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데. 얼마나. 그래서 연습해본 적도 없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문제들이 다 어디 부분에 따라 다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뭐 너 왜 2등급이야, 너 1등급이야, 너한테 어느 영어 유치원 갱이 보냈다는데 뭐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야 이런 얘기 말고 서로 마음만 아프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막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었으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 선택은 우리 아이한테 더 이상 돈을 들이지 않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근데 그건 안 하실 거잖아요. 후회돼서라도 그죠? 드린 돈이 아까워서 하는 건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고 하니까 메모비용 때문에라도. 근데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마찬가지로 사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찍으시는 분이 계셔서 그렇지. 결국 이제 해결하는 부분으로 같이 했습니다. 인천의 동상고 선생님께서 해주셔서 김동규 선생님이 해주셔서 같이 한번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분석입니다. 제가 이건 넣어드렸어요. 샘플로. 책자도 있을 텐데 이건 시험 보고 나면 뭐 틀렸는지 그리고 시간대별로 체크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시간대별로. 우리가 왜 바둑 기사님들, 저도 바둑은 잘 모르는데 바둑이 끝나면 우리 텔레비전 중계해 주거나 현장에서 보는 거 빼고 그게 끝나고 나면 댁에 가셔서는 그대로 다 내린 다음에 그대로 복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술 내가 왜 뒀었지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그런 느낌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시켜보는 거고 훈련시키는 건데 시험 끝나고 나면 시간대별로 뭘 풀었는지가 다 체크시킵니다. 시간대별로. 8시 40분, 50분까지 선택형을 풀었고 55분부터 9시 30분까지 독서 풀었고 지금 1, 2, 3, 4는 어떤 거였고 그 다음에 지난 모의고사에 비해서 나아진 점은 뭐고 개선할 점 잘한 점은 뭔지 이걸 그대로 적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끄집어내기. 그래서 나는 어떤 것들은 뭐 오만이었고 난 여기서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고 이걸 그대로 끄집어낼 수 있게. 그리고 나서 내가 뭐 설령 그 문제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야 하는 소위 점수 주는 문제인 쉬운 문학 세트에서 시간 문제로 오답이 대거 발생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계속 분석해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부탁드리는 건데 중간 기말고사도 하시라는 거예요. 중간 기말고사. 그래야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결하고 나아지는 연습과 훈련이 얘가 경험이 쌓여야 그 다음 중간고사, 그 다음 기말고사가 됐든 그 다음 수능에 됐든 학년평가가 됐든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 뭐 잘못한 점 개선해서 고쳐야 될 부분. 그동안 이 아이는 나는 이렇게 내가 특정 영역이 약하거나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 과목에서 두루 약점이 조금씩 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건 본인의 큰 오산이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적으로 어떤 걸 막 고찰해 보는 건 거죠. 그런 느낌으로 해서 쭉 적을 수 있게. 이건 국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는 공부 계획. 거기에 실어드렸죠. 제가 제가 동의 받아가지고. 그래서 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얘도 너무 가슴 아파하는 부분들인 거죠. 사람들이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되게 하기 싫어합니다, 사실은. 귀찮아하고 이거 내가 왜 필요해? 근데 억지로 시키시면 안 돼요.
얘가 끄집어낼 수 있게 자기의 이야기를 쓸 수 있게 해주고 도와주셔야 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어머니, 아버님들도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해봐 주세요. 어머님들의 시간들, 어머님들의 삶들을. 그러면 막, 내가 얘를 갱이나, 이건 아닌데. 어쨌든 그건 안 돼요. 어쨌든 그렇고요. 자기 합리화했다. 앞으로의 공부 계획. 1순위 어떻게 뭘 할 거고, 2순위 뭘 할 거고, 3순위 뭘 할 거고, 총평까지. 그리고 이걸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다 합니다. 수학도 이런 식으로 문항별로 다 하는 거예요. 문항별로. 내가 이걸 왜 어떻게 풀었었고, 어떤 시간대는 어떻게 썼었고, 어떻게 했었고, 어떻게 했었고. 그래서 고쳐야 될 부분은 뭐 있고, 공부 계획은 뭐 있고. 어머니 죄송한데 지금 방금 수학 보셨는데 얘 몇 점이었을 것 같으세요? 원점수? 얘 수학 원점수 96점이 있던 애거든요. 하나 더 맞으려고 하나 더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하나까지인 거예요. 마지막. 결국 한 문제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까. 그러니까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대로 못 쓰는 거고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대로 더 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능은 딱 3가지 요건으로 갑니다. 공부를 하는 지식,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신력이라던가 또 정신력과 체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루 종일 버티는 연습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그걸 갖다 이겨내고자 하는 단단한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침 7시 40분부터 16시 37분까지 같은 자세로 최선을 집중한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거 어머니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그걸 버티고 앉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최선의 집중력을 하루 버텨내고 이겨내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려면 평소에 연습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거고 평소에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한 계속 머릿속에서 리허설이 필요합니다. 그럼 평소에 연습들 시행착오를 갖다가 계속 정리하고 고쳐가면서 그 다음들 준비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연습이 중간 기말고사 때도 충분히 이럴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이거 이제 그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같이 한번 펴 보셨으면 좋겠어서. 아까 이제 2등급의 끝선이면 건국대 정도부터 그 위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3등급 선으로 보셨으면 3등급의 끝선은 저희가 보통 상명대가 좀 나옵니다. 상명대가 지금 78% 전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수학 100분위가 78%랑 비슷한 거 보실 거예요. 수학 100분위가. 근데 아까 건국대 이상의 대학들은 이 100분위보다 수학이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더 높아져요. 선을 높은 대학으로 갈수록. 그런 느낌으로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걸 넘어가도록 할게요. 거기 있는 표들이 이어서 그런 느낌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중앙대는 지금 90% 전후에 100분인데 수학이 지금 95, 6 이런 거 보이시죠? 네. 아까 이제 건대에서 여기 지금 중앙대로 가게 되면 그렇고요. 성균관대학교는 수학 더 높아지는 거 보이실 거고.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그냥 정시에서 움직이는 거에 대한 부분도 가볍게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이렇게 그냥 같이 있는 것들을 쭉 넘어가겠습니다, 어머님들. 의학 계열에 대한 거. 한사 점수. 학력평가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지금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날짜가 이렇게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올해 11월 수능이 11월 모의고사가 12월 19일로 바뀌었어요. 이건 저희한테 되게 속상한 일이긴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1, 2학년 때는 왜냐면 11월 달에 학력평가를 보게 되면 12월에 성적표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겨울방학을 준비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12월 19일 날 시험 보는데 성적표가 나오는 건 2월 5일입니다. 근데 어머님들 지금 이제 놀라실 필요 없는 게 우리 아까 강의 초반부 했으면 놀라실 필요 있어요. 왜냐면 100분위도 안 나오네. 등급도 안 나오네. 표점도 모르네. 근데 이거 알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우리 이제 뭐만 하면 된다. 원점수는 12월 19일 아이들이 나올 거다. 그걸 가지고 그 다음을 준비하시면 된다. 네. 그러려니 2월 5일 날 나오면 사실은 이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이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 근데 이걸 갖고 고3 담임이든 고2 담임 선생님이랑 올라와서 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한 달 전에 본 거, 3달 전에 본 시험을 한 달 전에 나온 성적표를 가지고 새로운 아이를 갖고 상담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우리끼리 하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문제에 대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매년 이런 기사 나옵니다. 요즘 많이 혼란스러우시죠? 네, 그죠? 이런저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계속 부탁하고 있는 건 거리를 두자는 겁니다. 각종 이슈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럴 때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기 단단한 만들어 가시면서 어떻게 하든 간에 거기서 너무 좌지우지 되시는 순간 본질과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좌지우지 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거. 오늘 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저 이제 개인적으로 9살짜리 꼬맹이 하나 기르거든요. 네, 9살짜리. 그죠? 기억나시죠? 각자의 자녀분들이 9살이 기억나실 텐데. 그죠? 다들 어머님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실로폰을 되게 좋아합니다. 어디랑 뭐 막 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어머님, 아버님들도 사실 그런 우리 아이가 그렇게 꿈을 키워갔었을 거거든요. 어디서든 어떻게든 어울리는 아이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하루하루를 채워 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건 얼마 전에 저희 반에 중학교를 78%로 졸업했었고 고1 내신 4점대 중후반이었던 아이가 현재는 지금 서울대에 들어가서 이제 후배들한테 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현역으로 갔고 이런 얘기를 갖다 들려줬던 거였거든요. 근데 막상 얘가 했었던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냉정하게 봐라. 오답 5개념 확인하고 피드백 반복으로 돌려라. 복귀해라. 어머니 그 책자에도 있습니다. 네, 그죠? 이거 되게 거창하고 대단한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단순한 걸 얼마나 반복하게 꾸준하게 할 수 있느냐. 언젠가부터 어머니 아버님들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어떤 일을 대단하게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적당한 퍼포먼스인데 그걸 갖다 꾸준하게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 전 더 이제 갈수록 더 존경스러워 보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좀 그게 필요한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렇게 무더운 또는 이런 뜨거운 또는 이렇게 폭우가 내린 이런 날에도 하루하루 아카데미 하시면서 오셨을 어머님들께 진심으로 존경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어머니들 뵐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행복하고 보람되게 우리 아이들의 10대 후반부를 여러분들의 40, 50대를 함께 나아가실 진심으로 바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